다음 순서는요. 김수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무위원께서 스마트 건설 적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수일 전문위원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수일 전문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1989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한 이후 30년 동안 한우물만 파신 건설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중국사업소장과 화성 서남부 사업단장, 스마트 도시개발처장, 세종특별본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수일입니다.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박사님처럼 이렇게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무 위주의 일들을 거의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시공사 잠깐 있다가 LH 들어와서 한 31년 딱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나이가 찼다고 현역에서 이제 뒷방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 와서 스마트 건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세종본부장 할 때, 세종본부장 하기 전에 본사에서 LH 스마트 시티 업무를 총괄하는 스마트 도시개발처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가 너무 통신하시는 분들, IT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스마트 시티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년간 직원들과 노력을 해서 스마트 건설 부분을 미력 하나마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자. 그게 공공발주처의 역할이고 의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내용들을 기고를 했더니 어떻게 박스넷 뉴스에서 이렇게 보시고 저를 이 자리에 좀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와 스마트 건설입니다. 목차는 건설 투자 전망,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그리고 스마트 건설 적용 사례, 그리고 확산 순입니다. 건설 투자 전망, 제 전공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경제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자연스럽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약간 벌려놓은 형태로 갔지만 최근 자료는 OECD 국가를 상대로 조사해본 이 투자 전망은 국민 1인당 GNP가 약 한 3만 불 시대부터 약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커브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 투자 전망은 앞에 박사님께서도 또 뒤에도 많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증가되는 요인과 감소되는 요인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건설 융복함 신수요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증가 요소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비중이 GDP 대비 선진국보다 다소 높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망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고용이라든지 또 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14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할 때는 똑같은 재정으로 사회보장 부분이 가장 효과가 높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장과 고용인데, 이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게 SOC 투자더라. 이런 용역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성장과 고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금 막 닥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또 국내외적으로도 다양한 건설 투자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감소 요인도 있고 증가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나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 투자가 조금 증가해야 된다 하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까지 본다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유가 급락 이런 사태 때문에 아예 좀 발주 여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소 요인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뭐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코로나19를 먼저 겪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공장이 뭐 속속 가동이 돼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건설 기계를 만들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국내 맥배 업체에서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공장을 조금 오히려 닫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반대 방향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하루가 다르게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하는 내용을 몇 개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IoT,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뜬다. 전반적으로 원격은 뜨고 공유는 좀 이렇게 다운될 거다 하는 전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또 미국의 그 존 테프라는 컨설턴트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고객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던 업을 어떻게 리셋하고 해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지,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는 것이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건설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보자.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도시라는 공간에 ICT 융합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다. 이 접근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어쨌든 도시가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다 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시티를 함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해야 되느냐? 기술이나 어떤 환경 자체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놓는 도시,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의 지향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전 인류가 같이 지키자고 만든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의 범위라는 것은 제가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 시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이 ICT나 통신업계 위주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린 정의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너무 방범, 방제, 교통, 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런 서비스 위주와,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가동하기 위한 IoT 센스망이나 유무선 인프라, 또 이런 것을 표출하는 장비 위주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발전된 형태의 저는 UCT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도시를 계획할 때 지역계획이나 지구계획이나 또 대중교통 중심 개발, 또 저영향 개발, 범죄 예방 설계,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각종 도시 기반 시설들도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를 관리할 때 어떤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과 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내용, 또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전자정부 같은 내용들도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문화예술,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내용, 인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린필드 사업이든 브라운필드 사업이든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화가 돼야만 구현이 될 거다. 초기 구현은 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리빙랩이라든지 또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또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요소 기술들, 필요한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하는 게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간단한 이해는 자료를 넘기면서 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수목 관리라든지 뭐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뭐 방범 시스템, 교통 안전,
또 뭐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3D 프린팅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3D 프린팅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가 될 것처럼 막 되는데 실제 3D 프린팅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려고 해보면 그런 기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뻥이 큽니다. 실제로 국내외 기술 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해서 적용하려고 해봤더니 국내 기술로는 화장실 본체 정도 만드는 수준밖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하다가도 혼자서 이렇게 지금 투자 쪽에서 자꾸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하다가 지금 어디 뭐 대기업의 어떤 부문으로 편입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련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트너라고 미국에 있는 시장 조사기관이 2019년 말에 2020년에 10대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패러그래프로 인간 중심과 스마트 공간입니다. 저희가 저희 LH에서 스마트 시티를 할 때 2018년부터 내린 정의가 사람을 중심에 놓는 도시 공간이라는 정의를 저희는 한 2018년쯤에 내렸습니다. 이건 2019년 말에 나온 미국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초자동화 부분에 오늘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 건설 자동화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멀티 경험은 아까 또 저 박사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셨고 또 이런 뭐 민주화, 휴면 정강 뭐 이런 내용들이 올해의 그 전략 기술 트렌드다라고 뭐 참고만 하시고 오늘 주제인 스마트 건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마트 시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건설 쪽이 실질적으로는 스마트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된 느낌이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왜 소외됐느냐, 왜 소외되면 안 되냐 하는 것은 이 건설공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력으로 하던 청량이 드론 청량으로 바뀌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푸시를 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기술도 더 발전이 되고 더 많은 발주처가 생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2D로 설계했던 걸 3D BIM으로 설계를 해서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계화 시공도 건설 자동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안전사고도 ICT 기술로 굉장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장 관리도 어떤 사람에 의한 관리보다 통합 관제 관리가 필요한 이런 건설공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내 건설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건설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 안전이나 공정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장비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현장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건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2018년도에 스마트 건설 기술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25년, 2030년 두 개 단계로 나눠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각각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첨단 기술과 융복합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시고 이런 정책 방향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 R&D 2천억짜리가 약 한 달쯤 전에 한국도로공사가 개발 총괄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그중에 이제 건설 장비 자동화라든지 이런 세부는 건설 기술 연구원이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선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해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우리보다 극히 많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장비 자동화나 또 장비 부분에서 조금 우리보다 조금 앞설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했던 세종 5-1 생활권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세종시 지역의 2205만 평 구역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예산과 LH 예산 합쳐서 한 22조 5천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사업비 기준으로 공공사업비 기준으로 한 67%가 집행이 됐고 수용 인구는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약 한 24만 명 정도가 입주하는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개발 전 사진은 이제 다 이게 구릉지로 보이는 지역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18년 사진을 보면 가운데 부분은 거의 정부 청사가 들어섰고 1, 2, 3, 4생활권까지는 주민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에 5-1 생활권이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계획 개념을 잡을 때 직주 건접을 위한 용도 혼합이라든지 보행 중심의 차 없는 도시 구조, 다양한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계획 개념으로 해서 후속 작업들이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지조성공사의 개발 컨셉을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산성 향상 부분과 환경 안전 부분으로 나눠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드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하면 일반적으로 처음 부지의 형상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토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적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실제 시공 과정에서도 기성고를 확정할 때도 드론 측량으로 된 것을 기성으로 확정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발주처가 이런 드론을 현재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공공발주처가 이런 시장을 자꾸 만들고 시공사로 하여금 의무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들이 자꾸 더 확산이 되면 언젠가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D 측량도 제가 처음 이제 세종본부장으로 딱 갔더니 BIM 설계는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점 위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는 83만 평 전체에 대해서 BIM 이 통합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키자면 우리가 설계할 때 BIM으로 최적화 설계를 하고 또 개별 업체가 건물을 지을 때 BIM으로 설계를 해서 그 부지 위에 딱 갖다 얹으면 두 개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서 건축 인허가나 나중에 건축물의 형상 변경이나 유지 관리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처음 시도할 때는 하고 개별 건축물은 이렇게 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까지도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소형 건축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도 BIM 설계를 할 수 없는 이런 기술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건설 자동화 장비입니다. 저 수준의 머신 가이던스는 백호나 도자 같은 데 센서를 설치해서 어떤 계획고를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계획고로대로 절취 작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약간 중수준의 원격 백호나 좀 배터리 백호도 도입을 했고요. 약간 고수준의 무인 덤프 트럭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5-1 생활권 83만 평 전체에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요. 시범구역 약 12만 2천 제곱미터는 구역을 딱 정해서 여기는 건설 자동화 장비로만 시공을 하라라고
라고 시방에 명기를 했고, 그 대신 그 비용은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되는 금액에서 낙찰률 적용 안 하고 공사비를 100% 주는 건 PS 단가라고 그럽니다.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양생 센서 같은 것도 이제 구조물 속에 넣습니다. 과거에는 콘크리트에서 가장 핵심은 거푸집을 붙여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얼마나 빨리 회전을 시키는가 하는 게 이제 생산성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콘크리트를 탓을 할 때 그 몰드 압축 강도용 몰드를 떠서 그걸 가지고 7일 있을 때 한번 깨보고 28일 있을 때 깨보고 하면서 콘크리트의 굵기 정도를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양생 센서는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지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거푸집을 해체하면 거푸집을 빨리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되면 기존 방식은 맨홀과 맨홀 사이 어떤 격점 사이에 어디에 물이 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지하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 누수가 되는지를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도입을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ICT를 활용한 건설 장비 관제 기술을 개발해 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 뭐 좀 미미한 이야기지만 우리 열섬 차단 보도 블록을 해서 노면 온도를 낮추는 거라든지, 또 뭐 광촉매 뭐 어떤 블록도 하고, 또 여기 있는 그 스마트 웨어러블,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는 현장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입은 사람이 요 건설 장비의 작업 반경 내에 들어오면 건설 장비가 자동으로 스탑되는 이제 오토 스탑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안전사고도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장비 이야기인데요. 건설 현장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우리 회사 본사 차원에서 하라면은,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노후 경유 장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작업 중지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가 현장에 도입이 된다면 뭐 작업에 대한 다른 간섭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도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뭐 엄청난 기술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는 장비는 이 굴삭기 기준으로 하면은 0.2 세제곱미터 밖에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 가지고 현장에 대규모 이 토공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현장 같은 데는 산마루 척구라고 작은 이런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는 데는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하는 걸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 방법이 바뀌어서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이 포함된 발주는 턴키든 대안이든 시공 책임형 이런 공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5-1 생활권에는 전체 일정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덜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종심제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발주를 했고요. 아마 한 올 6월이나 7월 초쯤에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건설 자동화 장비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 연말쯤에 현장에서 아마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 도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기술 미검정도 있고, 참 아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런 건설 공사를 하는데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LH 사업비가 한 53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기술이 더 확산되면은 많이 공사비가 감액되겠지만은 그 시기가 뭐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저도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발주처가 이런 내용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아마 훨씬 단가는 내려갈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에서 마차가 다니다가 또 자동차 시대로 급하게 바뀌면서
처음에 이제 자동차로 영국이 자동차 처음 만들었지만 영국이 자동차 쪽에 대한 헤게모니를 독일 쪽으로 넘어간 이유가 마차 하는 사람들의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가 활성화되면 자기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에 있던 그 중장비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찰도 활성화되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은 예견이 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 없이 아직도 마찰을 가지고 탄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발주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시장이 많이 있다를 보여주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해야 되겠지만은 100% 계획했던 대로 100% 안 될 확률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대 효과를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근로자들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이면 말을 건네면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입학할 때는 들어갔지만 복수 전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다 다른 쪽으로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토목공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게임하듯이 건설을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시장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젊은 층들이 많이 건설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아까 했던 로드맵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피해에 저감하는 대안도 마련해보고 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게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해외에 들고 나가서 해외 가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할 때도 해외 가서 이렇게 하면 야 우리가 이런 홍보를 하면 너 해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해봤다 와서 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신도시를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우리를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보여주면 그 다음에 한국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구나 하면 해외에 진출하는 활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 생활권 하나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CMR이라고 세미 턴키 같은 공사를 발주를 많이 합니다. 거기 할 때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계획 평가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을 많이 하는 업체에게는 시공권을 주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여기는 한 5개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한 8개 정도를 발주를 합니다. 뭐 작게는 한 300억부터 크게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올해 중에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계획을 평가를 해서 시공권을 주는 이런 확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LH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토부를 비롯해서 모든 공공발주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장을 만들어준다면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은 건설 기업들이 스마트 건설 분야로 유입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